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박에서 대표로 일하고 있는 정종채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은 하도급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즉 하도급법을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임팩트 있는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그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는 단순 매매가 아닌 도급, 즉 위탁입니다. 도급과 위탁은 같은 말인데요. 일반적으로 제조물에 대해서는 도급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용역에 대해서는 위탁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죠. 도대체 매매는 뭐고 도급이나 위탁은 뭘까요? 하고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인공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공정중학교 3학년 철수와 1학년 영희입니다. 이 두 사람을 활용하여 기초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철수는 평소 손재주가 좋은 영희에게 100일 기념으로 여자친구에게 사랑의 노트를 만들어주고 싶어 혹시 이런 컨셉트로 내가 만들어줄 수 있어? 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신이 정한 노트의 컨셉트를 보고 디자인과 제작을 맡아주면 2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요. 영희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제작에 들어가는데요. 철수가 정한 컨셉트대로 디자인을 하고 동대문에서 고급 노트를 사서 디자인대로 온갖 문양과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만들다 보니 혼자 채색까지 하기에는 무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반 길동이에게 채색을 해주면 5,000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길동이가 오케이를 합니다. 자, 이 과정을 쉽게 정리해보면 첫째, 철수가 영희에게 대가를 주고 자신이 정한 콘셉트의 노트 제조를 위탁했고요. 둘째, 영희는 위탁하던 업무 중 채색 공정을 다시 길동이에게 대가를 주고 위탁한 것입니다. 이 경우 철수와 영희는 사랑의 노트 제조의 원도급 또는 제조 위탁 거래를 한 것이고요. 영희와 길동이는 사랑의 노트 제조 공정 중 채색 공정에 대해 하도급 또는 재제조 위탁 거래를 한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 정확한 도급의 개념이 궁금하시다면 자막에 나온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사례로 매매가 무엇인지 한번 봐볼까요? 철수가 여자친구에게 선물할 사랑의 노트로 사용할 고급 노트를 안목이 좋은 영희가 골라서 사주면 매매가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영희가 제안을 받아들이고 노트를 사주기로 하는데요. 이게 매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희가 너무 바빠서 길동이에게 대신 사다 주면 노트 가격에 5%를 줄게 라고 부탁을 하고 길동이가 노트를 사서 영희에게 준다면 이것도 매매입니다. 어떤가요? 두 행위가 비슷해 보이시나요? 두 행위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도급에는 기성품이 아닌 부대체물을 제작, 공급했다는 것이고요. 매매는 기성품을 공급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참고로 하도급상 하도급은 일상적으로서는 원도급 아래의 하도급에만 국한되지 않고 원도급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것이 함정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기초 개념을 잡았으니 본격적으로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참고로 하도급법의 내용은 어려운 편이라 쉬운 이해를 위하여 철수와 영희가 계속 등장할 예정입니다. 하도급법을 관장하는 국가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즉 공정위입니다. 본디 공정거래법 중 거래상 지위 남용의 하나로 규제되다가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가 너무도 많고 구조적이다 보니 하도급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1985년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도급법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도급법은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법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이 순간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을 겁니다. 먼저 하도급법이 성립하려면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특정한 위탁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앞에서 나왔던 철수와 영희를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컨셉트를 잡아 영희에게 사랑의 노트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한 철수는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사업자로부터 1차 도급을 받은 영희는 수급사업자가 되고요. 영희에게 2차 도급을 받은 길동은 재수급사업자가 됩니다. 이는 영희를 중심으로 본 관계고요. 길동을 중심으로 보면 표현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동이 수급사업자가 되면 영희는 길동에게 도급을 준 사람이니까 원사업자가 되고요. 원사업자인 영희에게 도급을 준 철수는 발주자가 됩니다. 어쨌든 함정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도급은 원도급 관계에도 적용이 되니까 영희가 수급사업자라고 불리든 원사업자라고 불리든 철수와 영희의 관계는 하도급법상 하도급이 됩니다. 이것이 원수급사업자의 기본 개념이고요. 하도급법이 적용되려면 원수급사업자의 규모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하도거래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경우로 정의되는데요. 첫 번째는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끼리 거래하는 경우 규모가 더 큰 중소기업이 더 작은 중소기업에게 일을 맡겼다면 더 큰 쪽이 원사업자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일반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매출액을, 건설업체는 시공능력 평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으로 정의됩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기 위한 특정 위탁행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니까 집중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제조위탁이란 물품의 제조, 판매, 수리,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라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사업자가 제조를 위탁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 주세요. 그 업에 따른다. 이게 무슨 말인지 싶을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쉬운 퀴즈 하나 나갑니다. 원사업자인 건설업체가 수급사업자인 의류제조회사에게 로고가 박힌 작업복 제조를 위탁한 경우 업에 따른 하도급 거래에 해당할까요? 정답은 X입니다. 건설회사는 건설 사업을 하는 것이지 작업복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죠. 작업복이 건설업을 위한 자재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작업복도 건설 자재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오답도 자유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건설회사가 의류제조업체에게 작업복을 제작 의뢰한 것은 자신이 영위하는 건설의 일부를 맡긴 것이 아니므로 업에 따른 위탁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도급 거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 똑똑한 학생을 위해 심화 과정에 들어가 본다면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사업자가 건설업과 관련하여 건설 자재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제조 하도급이 성립합니다. 다음으로 수리 위탁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가 물품을 수리하는 업을 한다고 가정해 보시죠. 여기서 그 수리 행위 전체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한테 위탁하는 것을 수리 위탁이라고 합니다. 제조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수리도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조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수리를 위탁하면 수리 위탁이 성립합니다. 세 번째는 건설 위탁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건설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위탁하는 사업자와 위탁받는 사업자 모두 해당 공종에 대해 건설업 등록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무면허 사업자는 건설에 대한 위탁을 받더라도 안타깝지만 하도급법의 보호는 받지 못합니다. 건설 위탁 개념도 철수와 영희의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철수가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자이고 영희는 성강기 설치를 하는 사업자입니다. 철수가 영희에게 아파트 엘리베이터 설치를 맡긴다면 이는 제조 위탁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아주 쉽죠? 암튼 이 문제 틀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가 고민인데요. 정답은 제조 위탁입니다. 네 번째, 용역 위탁인데요. 지식, 정보 성과물을 만들거나 영무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의 전체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정보 성과물이란 소프트웨어나 영상, 영화, 저작물 이런 작업을 의미합니다. 통상
인간의 창조성과 관련된 것들이죠. 영무는 엔지니어링 활동, 화물 운송과 같이 좀 더 단순한 노무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무에 대해서는 공정이 영무고시에 열거되어 있고 그 외에는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하도급법은 하도급 계약이 성립한 뒤부터 적용됩니다. 하도급 계약이 결국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 전에 있었던 온갖 갑질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이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하도급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될 수도 있지만 구두 약속으로도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묵시적으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동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업무에 착수만 하면 하도급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원사업자를 규제하는 내용과 의무가 많은데요. 이제부터 대표적인 원사업자의 의무에 대해 개념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육은 기본 개념 이해를 위한 과정이므로 구체적인 성립 요건은 중급 과정에서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우선 서면 교부 의무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수급사업자가 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를 반드시 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계약서에는 계약대금, 위탁범위, 계약대금 지급 조건, 지급 시기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왜 필요할까요? 가상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구두로 계약금액 1억 원을 정해두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이 다 끝난 다음 수급사업자가 1억 원의 대금을 청구했는데 원사업자가 무슨 소리야? 5천만 원만 주기로 했잖아 라고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구두 계약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면 교부 의무가 필요한 거죠. 사실 가장 빈번한 분쟁 유형이 따로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추가 위탁을 시키면서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사가 끝난 다음 추가 대금을 정산해 주겠다면서 일부터 먼저 진행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끝난 후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정당한 추가 위탁 대금에 대해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급사업자는 추가 위탁 수행에 10억 원이 들었다고 주장하고 원사업자는 2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겠죠. 물론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본인의 돈으로 공사를 끝낸 수급사업자가 여기저기서 정산해 달라고 요구를 받게 되는 경우 어떨까요? 자금력이 부족하기에 기간이 긴 민사소송을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현행 하도급법상 공정위에게 추가 공사 대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권한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모범택시를 불러서 해결하겠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현실에서는 모범택시 같은 사이다는 없습니다. 결국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에 합의할 수밖에 없겠죠. 원사업자의 서면 미발급은 하도급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행위이며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더 열악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서면 발급 의무는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이자 첫 단초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금 지급 의무입니다. 쉽게 말해서 목적물 등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발주자에게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는 15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그날로부터 하도급법이 정한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고요.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 위반을 구성하여 공정위로부터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자 제한법상 최고이자가 25%이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법률상 이자가 12%이고요. 상법상 이자가 연 6%니까 15.5% 이자가 얼마나 높은지 실감이 가시죠? 그래서 원사업자의 분쟁이 생기시면 반드시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청구도 빠뜨리지 마세요. 세 번째로 부당 대금 결정과 부당 감액 행위 금지입니다. 쉽게 말해 정당한 사유 없이 돈을 지나치게 적게 주거나 깎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둘 다 대금을 깎는 행위인데 어떻게 구별할까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하기하기 전, 즉 줘야 될 돈이 결정되기 전에 여러 이유를 대면서 수급사업자가 요구하는 돈을
원사업자가 후려쳐서 정한다면 이건 부당대금 결정입니다. 반면 대금이 합의되어 결정된 이후 대금을 깎는 행위는 부당감액 행위입니다. 즉, 둘 다 대금을 깎는 행위이지만 시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부당대금 결정은 시가, 즉 통상 시장에서 정해지는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정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시가는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도급법에서는 몇몇 특정 행위를 부당대금 결정 행위로 본다는 간주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간주조항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특별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에게 기만적 행위를 통하여 가격을 정하는 행위, 최저가 입찰제에서 낙찰가보다 낮은 대금을 정하는 행위 등입니다. 실제 업무를 할 때 간주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부당대금 결정은 거의 위법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부당감액은 부당대금 결정에 비해 위법성 입증이 좀 더 쉽습니다. 깎는 것 자체가 부당하므로 대금을 감액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원사업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감액으로 인정되기 때문이죠. 물론 부당감액에도 간주조항이 있고 이에 해당하면 무조건 부당감액으로 봅니다. 하지만 부당감액의 경우 간주조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감액으로 의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음은 부당위탁 취소, 수령, 인수 거부, 납품 거부 금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 없이 부당하게 계약 해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사업자는 업무를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 없는 경우에 위탁을 마음대로 취소하거나 바꿔서는 안 됩니다. 또 완성된 물건이나 결과물을 받지 않거나 지연해서 수령해서도 안 되고요. 납품 자체를 거절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철수와 영희를 불러보겠습니다. 철수가 이번에 영희에게 자신이 이번에 디자인해서 론칭하는 브랜드의 티셔츠 제조 위탁을 했습니다. 철수는 영희에게 앞으로도 주문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영희는 그래서 티셔츠 제작을 위한 기계 설비도 마련하고 티셔츠 자체도 충분히 구매하였으며 주문받은 티셔츠도 거의 다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번에는 철수가 갑자기 필요 없어졌다면서 취소해버리면 어떨까요? 영희는 이미 돈과 시간, 기술을 들여 공장을 지었고 설비도 갖추었으며 주문 제작받은 티셔츠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걸 시장에다가 제대로 된 가격을 받고 팔 수도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소한 하자나 흠집, 트집을 잡아 위탁을 취소하거나 수령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또 자신의 경제적 사정, 위탁 후 그 제품의 수요가 없어졌다든지 시장 상황이 나빠졌다든지 등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철수와 영희가 일을 착수하기 전에 1억 원으로 공사 대금을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던 중에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오른 거죠. 영희 입장에서는 처음 약속한 1억 원으로는 도저히 일을 마무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수급사업자가 제조, 건설 등을 위탁받은 다음 공급원가가 급격히 변동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는 자기 대신 중소기업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 연합회에게 원사업자의 조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협의 개시를 거부할 수 없고요. 조정에도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조정에 형식적으로 응하면서 성실히 조정했지만 합의는 안 됐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정위는 올해부터 성실히 조정에 응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 불성실하게 응했다고 인정되면 처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기술 탈취 금지입니다. 함부로 기술을 빼앗아 가지 말라는 말인데요. 요즘 가장 핫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이죠. 하도급법에서는 기술 자료와 관련하여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 원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사업자한테 기술 자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요구조건, 권리기속관계, 대가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공해야 되며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둘째, 원사업자는 기술 자료를 자기가 사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제3자에게 단순 제공만 해도 안 됩니다.
이 두 번째 위반 행위를 기술자료 유용이라고 하여 가장 나쁜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보고 공정위는 엄중 대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복행위의 금지입니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보복할 수도 있겠죠. 이를 막기 위해서 하도급법은 보복행위 금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를 한다든지 조정 신청을 한다든지 공정위 서면 실태 조사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한다든지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정지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보복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행위 중에 5대 위반 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1.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2. 부당 감액. 3. 부당 위탁 취소. 4. 보복행위. 5. 기술자료 유용입니다. 이 5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삼고요. 형사 고발을 해야 되며 세 번째로 민사적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특히 1부터 4까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손해액의 3배 이하로 배상하게 되어 있고요. 5번 기술 유용에 대해서는 손해의 5배 이하로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하도급법에는 조사시효 3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가 종료한 지 3년이 지나면 공정위는 당해 위반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사를 못하니까 처분도 못하겠죠?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게 공정위는 제재 처분을 하게 됩니다. 시작은 수급사업자의 신고 또는 공정위의 직권인지부터입니다. 공정위는 사건을 조사한 후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전원회의나 소위원회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중에 따라 경고처분,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형사고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공정위로부터 제재처분을 받게 되면 그 경중에 따라 벌점을 받게 되는데요. 벌점은 3년간 누적 관리됩니다.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이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되고요. 10점이면 아예 영업 정지를 받게 됩니다. 또한 하도급법 위반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도 받게 되는데요. 하도급법상 거의 대부분의 원사업자 의무 위반에는 형사처벌하는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필요적 고발주의라고 하여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기소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도록 결정하면 검사는 기소를 못합니다만은 중소벤처부에서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는 무조건 고발해야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에는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은 없고요. 벌금형만 있다는 겁니다. 도가 넘는 갑질이 많아지고 그 유형도 다양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유형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강의를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느끼셨듯이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매우 강한 법입니다. 특히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공정거래법이나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하도급법 내용을 다루지는 못했지만 오늘 강의가 조금이나마 하도급법 관련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